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의 언어는 생각의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용카드의 이름이 신용카드가 아닌 외상카드나 부채카드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효도 관광은 실패하지만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여행 상품은 성공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안 되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프레임의 역설도 결국 그 시작은 언어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구찌, 롤렉스, 까르띠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명품 브랜드들의 제품들은 누구나 탐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단지 비싼 만큼 물건이 워낙 좋아서일까? 아니면 아무나 살 수 없는 고가품이기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브랜드들이 사람들을 열광시키도록 만드는 데에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총체적 이미지도 한몫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럼 나라는 브랜드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턴어라운드에서 펴낸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인데요. 마케터이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저자인 강민호 씨가 쓴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각자가 나라는 브랜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또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글 소개에 앞서 프롤로그에서 얘기하는 저자의 생각을 잠깐 먼저 들어보실까요? 어릴 적 저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비주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사회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참 우습죠. 고작 세상과 타인에 대한 자기과시가 한 사람의 꿈이 될 수 있다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등감에서 시작된 과시욕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곤 했습니다. 왜 성공해야만 하는지 확실한 이유를 제공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인 삶의 초점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타인 지향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 스스로를 피해자의 삶으로 만든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를 이기고 싶고 때로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자라날수록 저는 스스로가 가진 피해의식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삶 주변부를 서성이는 일은 그만두자. 대상이 어떤 것이든 무언가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존중하기 어렵고 존중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말이죠. 저는 스스로에게 품고 있는 의문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습관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삶의 마지막 순간 나는 잘 나가는 기업의 CEO였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주차장에는 포르쉐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행복하게 눈을 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나는 사랑하는 아이의 부모였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에도 감사했으며 나의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가 있었다는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삶이 더 낫지 않을까요? 친절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친절한 브랜드를 만듭니다. 정직한 성품을 갖춘 사람은 정직한 브랜드를 만듭니다. 누가 하느냐가 결국 어떤 브랜드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삶과 일상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의 삶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과 일상이 나라는 브랜드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지가 어디든 함께 출발해 보았으면 합니다. 삶과 일상의 주인공으로 말입니다. 그럼 본문의 글 가운데 몇 편을 골라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되는 사랑. 당신이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이 당신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의문은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 팀 페리스. 브랜드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을 철학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철학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생각을 아무나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호기심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항상 질문을 던지는 행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이 사라지고 철학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은 삶 속에서 철학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작은 질문을 던질 틈조차 허용하지 못할 정도로 촘촘히 짜인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잠시 잊고 있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랑을 하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왜 구매하는가? 이런 질문이 과연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사실 당장 특별한 쓸모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오늘 내일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롭든 치열하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맞는 답을 찾아 즐기는 공상은 사치스럽게 느껴질 법도 합니다. 질문이 질문으로 그치면 그야말로 공상이나 망상에 그치게 됩니다.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내고 그 대답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 영향이 가치를 창출해낼 때 쓸모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는 공상일 수 있지만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가치는 현실을 바꾸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질문에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가치가 탄생하는 것이죠.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왜 지치지 않는 말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한 사람은 전구를, 길을 걸으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사람은 워크맨을 만들었습니다. 왜 핸드폰과 mp3 플레이어를 따로 들고 다녀야 하는지, PC를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경험한 노천 카페를 시애틀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한 사람은 지금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질문에서 시작된 세상의 가치들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 질문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답은 반드시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은커녕 도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 이미 던진 질문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의 모든 가치와 혁신의 출발은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후 6시에 시작되는 하루.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명 워라밸.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 마치 공기로 호흡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수많은 삶의 목록에서 일이라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삶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일 하나만으로 삶을 채울 수 없듯 삶이라는 공간을 오직 개인의 삶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혼자만의 시간만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일과 삶을 둘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것만큼 불행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의 시간은 오직 일이고 그 나머지 시간만을 삶으로 정의하며 일을 분리한 삶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과 일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일하고 남은 자투리 시간의 밀도가 우리의 행복을 규정하는 단위라면 대체 우리에게 삶과 행복이란 얼마나 한없이 초라해질 수 있는 잉여가치에 불과한 것일까요? 에리 프롬은 자신의 저서인 소유냐 존재냐에서 다음과 같이 일침을 놓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모모로부터의 자유를 구가하기는 했지만 모모를 향한 자유로의 도약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제한과 의존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소망 말고는 자기들이 향해야 할 아무런 목표도 추구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반항만 한 것이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2시간이 아닙니다. 당연히 12시간짜리 절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늘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결핍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런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워라밸, 탕진잼, 소확행이라는 이름에 마취를 놓기도 하죠. 말이 좋아 워라밸, 탕진잼, 소확행이지 사실상 도전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언어 유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일에서 다 쓰고 남은 잉여의 몫을 누리기 위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본질적으로 삶을 소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더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천병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자신의 한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라는 수단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자 훈련 방법입니다. 동시에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결과를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누군가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개선되며 사회는 좀 더 풍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하게 됩니다. 일의 의미를 단순히 워크라는 한 조각의 파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라이프라는 삶의 관점에서 조금은 더 폭넓게 관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과 삶이 통합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다채로운 감정을 이해하고 따뜻한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쉽게 단정짓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그 일을 잘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껏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행습인운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마음먹은 그 생각 하나에 내가 바뀌고, 가족과 이웃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사회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은 그 누구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가능성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누군가의 삶이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시작된다면 이보다 더 큰 개인적 비극, 이보다 더 큰 사회적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후 6시에 시작되는 하루에 반대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퇴근 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스갯소리로 다음날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일이란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티는 삶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극복입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온전한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의 주체성 회복을 위해 자유를 획득한 직업인으로 남길 바랍니다. 부디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는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기분과 열정 구별하기. 우리는 너무나도 수많은 시간을 일시적인 기분에 속아서는 그 기분으로 약속을 남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기분은 굉장히 불안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분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제법 긴 시간 동안 괜찮다가 또 다른 날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 기분입니다. 기분이라는 감정의 상태는 언제나 경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기분을 통제하지 못해 실수를 하거나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때문에 웃고 울었던 적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이라는 형태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시시각각 변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사실 이를 제대로 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좋은 기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가지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분과 쉽게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정입니다. 대부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또는 순간적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열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주위에서 우리가 무심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열정보다는 좋은 기분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정과 기분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질입니다. 기분에는 데드라인이 존재합니다. 기분을 일으키는 이벤트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멀어질수록 약화됩니다. 반면에 열정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특정한 이벤트와 명분에 상관없이 꾸준히 작동하는 행동이며 따라서 열정은 소멸되는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흔히 열정이 식어간다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것처럼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며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열정은 그 상태 그대로 꾸준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열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갔다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열정을 갖는 것은 각각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분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정의하고 나아가 기분과 열정의 경계에 놓인 체험이 열정의 경험으로 격상되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9년에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과 당시 대학원생이던 저스틴 크루거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합니다. 능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실제 실력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반대로 능력이 뛰어날수록 자신을 실제 실력보다 과소평가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45명의 학부생들에게 논리적 사고에 관한 시험을 치르게 한 뒤 자신의 예상하는 성적과 순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실시합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순위를 실제보다 높게 예상했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순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이 실험의 결과를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착오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이라는 오해에 기인한다는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남성들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하면 10중 8구는 보통 이상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빈도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기분에 의해 발생됩니다. 물론 착각이 일으키는 좋은 기분이 자신의 무지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좋지만 자칫
순간적인 기분으로 섣불리 대답했다가 그 일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분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무지하면 지나치게 용감한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열정으로 해석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 여러분은 금요일과 일요일 중 언제 더 행복하신가요? 실제로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금요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오죽하면 금요일을 불금이라고까지 할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금요일이 좋다고 대답하는 것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금요일에는 일을 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그런데 금요일을 선호하다니 갑자기 일이 하고 싶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일하는 날을 좋아했던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이 대답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일하는 날이 더 좋아서가 아니죠. 사람들이 금요일에 더 행복한 이유, 사람들이 그토록 금요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내일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금요일의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게다가 내일 모레도 일요일이니 금요일은 불금이 될 수밖에요. 반면에 일요일의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날이죠. 얼마나 싫었으면 월요일은 월요병이라는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월요병은 따로 증상과 처방이 정의되어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병입니다. 심지어 월요병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한가요? 불같은 금요일, 병같은 월요일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인간에게 기대란 행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입고 먹을 것이 채워진다는 조건만으로는 결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오늘이 초라하고 한 끼가 아쉬운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일이라는 미래입니다. 당장 모진 시련이 닥쳐도 마음속에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의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오늘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이 부재할 때 내일을 가리는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행복한 오늘이 실현되었을 때가 아니라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만큼의 여분이 남겨진 오늘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삶의 모순이죠. 행복한 오늘보다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의 희망에 의탁하는 모순적인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일까요? 주식 가치가 최고점을 찍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어릴 때 우리들이 자주 들었던 말들이 있죠.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많이도 했던 말.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그만큼 공부를 안 해서. 혹시라도 저만의 경험은 아니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기대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그 머리 좋은 아이는 진짜 머리가 좋을지언정 그 머리를 공부에 사용하는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은 그저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계속 기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대를 멈추지 않아야 오늘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렇듯 인간은 기대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기대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지금 많이 가졌어도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초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은 금요일입니까? 아니면 일요일입니까? 월, 화, 수, 목을 금요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금요일 같은 삶. 내가 온몸을 샤넬 브랜드로 치장한다고 해서 내가 샤넬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자칫하면 내가 그 브랜드를 돈 한 푼 받지 않고 광고해주는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나라는 명품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나를 가꾸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